안녕하세요. 토스증권 마켓 플랫폼 팀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도원입니다. 저는 실시간 시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화면들이 꽤 익숙하실 텐데요. 종목의 가격이나 호가, 그리고 차트, 이러한 정보들을 시세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세 정보들은 어떤 원리로 보이는 건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내 시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전문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앞에서 봤던 체결가나 호가뿐 아니라 예를 들면 거래 정지나 공매도, 외국인 투자 현황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거래소의 데이터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고, 특히 아침 9시는 거래량이 많아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크 시간에도 데이터 처리가 밀리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시세 플랫폼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세 플랫폼은 거래소 데이터를 제일 먼저 수신하고 가공한 뒤 내부 서비스들에게 제공하는데요. 내부 서비스들은 이 가공된 데이터 중 각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혹은 API를 통해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토스 앱에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시세 플랫폼에 하는 일은 단순히 전문을 디코딩하고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차트처럼 과거 데이터를 누적하거나 여러 정보를 합성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세 플랫폼은 낮은 지연 시간과 빠른 장애 복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세 정보가 지연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 플랫폼은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수신부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세 데이터를 UDP 멀티캐스트 그룹에 접속해서 읽어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부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수신 시각을 헤더에 포함하여 처리부에서 총 처리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처리부는 비즈니스 로직이 모여있는 곳으로 처리 결과를 레디스에 저장하거나 실시간 정보를 서비스들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비즈니스 로직 중에는 블로킹 IO가 있기 때문에 처리 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부는 REST API를 서비스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중 처리부는 코드 변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장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리부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세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사용자에게까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센터 전화에도 불이 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리부의 장애를 복구하더라도 API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여전히 장애를 겪게 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장애 시간 동안 데이터가 유실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두 건 정도는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지만 초당 수천 건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찰나의 장애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처리부와 레디스를 2개의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A그룹만 서비스에 할당하다가 만약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재빨리 B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데이터를 장중에 복구하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사용하는 것이죠. 이 구조는 배포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처리부 A와 처리부 B를 서로 번갈아 배포하면서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 배포에 문제가 있다면 트래픽 전환만으로 빠르게 롤백할 수 있어 배포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를 대비해 각 그룹의 처리부를 2개로 늘리고 주키퍼를 통해 리더를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직 각 그룹의 리더만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리부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고민이 생겼는데요. 수신부는 처리부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신부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처리부가 4개의 판만 있지만 처리부의 기능이 커져서 작은 서비스 단위로 분리하게 되면 처리부 개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하면 수신부와 처리부를 디커플링할 수 있고 수신부는 데이터를 한 번만 전송해도 됩니다. 하지만 CC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낮은 지연 시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지 브로커로 인해 지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후보를 놓고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는 UDP 멀티캐스트입니다. UDP는 TCP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요. 다만 UDP 멀티캐스트를 위해서 라우터 설정과 쿠버네티스 배포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빠른 개발을 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높은 처리량과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사내에서 많이 사용 중이라 저도 개발 초기에는 카프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체 테스트 결과 그 다음 후보인 레디스 펍섭보다 지연 시간이 길어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동일한 부하 상황에서 수신부부터 처리부까지 총 지연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피크 시간을 기준으로 카프카를 사용했을 때는 15ms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였지만 레디스 펍섭의 경우 고작 3ms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레디스 펍섭은 낮은 지연 시간과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커맨드들을 제공합니다. 보통 많은 메시지 브로커들은 메시지를 받으면 내부 큐에 저장하는 데 비해 레디스 펍섭은 메시지를 받는 즉시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구독자들에게 보내버립니다. 만약 구독자가 없다면 그냥 데이터를 버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연 시간을 줄이는 면에서 보면 유리합니다. 레디스 펍섭 안에는 펍섭 언더바 채널이라는 딕셔너리 타입의 변수가 있는데 이곳에 모든 채널과 구독자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독자가 특정 채널을 구독하면 그 채널에 해당하는 연결 리스트에 구독자 정보를 추가하고 발행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딕셔너리에서 채널을 찾고 그 채널에 해당하는 연결 리스트를 모두 순회하면서 차례대로 구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디스 펍섭을 통해 데이터를 아무리 빠르게 전달한다 해도 만약 처리부에서 늦게 처리하게 되면 지연 시간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처리부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부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TCP 소켓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일이고 나머지는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부는 레디스와 TCP 연결을 맺은 후 소켓의 수신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처리부가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지연 시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혹시 TCP 흐름 제어 기억하시나요? TCP 흐름 제어는 송신 속도가 수신 속도보다 빠를 경우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수신자는 소켓 수신 버퍼를 기준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양, 즉 윈도우 사이즈를 송신자에게 전달해주고 송신자는 다음 차례에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만 보냄으로써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처리부의 소켓 수신 버퍼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레디스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데이터를 보내지 않으니 당연히 지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수신 버퍼를 읽는 스레드가 한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읽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처리는 반드시 별도 스레드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고 비즈니스 로직 중에 블로킹 IO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가 제공하는 리액티브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하는데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는 레터스라는 레디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레터스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인 넷디를 사용하고 넷디의 채널은 소켓을 추상화한 레이어로서 커넥션이 맺어진 이후 이벤트 루프에 등록됩니다. 여기서 이벤트 루프가 무한 루프를 돌면서 수신 버퍼의 데이터를 읽는 역할을 합니다. 이벤트 루프는 운영체제에 따라 NIO, ePOL, KQ 등 여러 방식을 지원하는데 그중 NIO 방식의 실행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NIO 이벤트 루프가 실행되면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읽고 변환하여 마지막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IO 이벤트 루프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처리에는 블로킹 IO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멀티스레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비즈니스 처리의 순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체결가 전문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처리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앱에는 엉뚱한 가격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멀티스레딩 대신 이벤트 루프 그룹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벤트 루프는 큐를 이용하여 순서를 보장하고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동기화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벤트 루프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이벤트 루프에서 처리해야 할지 알아야 순서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목 코드를 미리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이슨을 객체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환 작업이 트래픽량이 증가함에 따라 NI 이벤트 루프의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하여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레디스 펍섭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사용하였습니다. 쉬운 예로 수신부가 데이터를 보낼 때 처리부의 이벤트 루프 개수만큼 채널을 나누어 보내고 처리부는 이 채널명을 보고 해당하는 이벤트 루프를 찾는 것이죠. 이를 통해 수신부에서 발송한 데이터의 순서를 처리부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NR 이벤트 루프에서 더 이상 객체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능도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벤트 루프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스레드풀 타스크 익스큐터의 코어 풀 사이즈와 맥스 풀 사이즈를 1로 설정함으로써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큐가 꽉 찰 경우를 위한 정책은 디스카드 올리스트 폴리시를 사용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작업을 지운 후 새 작업을 넣는 방식으로 서큘러 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비록 데이터를 유실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시간성이 중요한 CC 플랫폼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큐의 크기를 의미하는 큐 캐패시티는 얼마가 적당한지 정답이 없습니다. 큐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트래픽량이 많은 피크 시간에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크면 오래된 데이터가 큐에 적재되어 실시간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벤트 루프 그룹은 스레드풀 타스크 익스큐터를 여러 개 생성하여 리스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리스트 개수는 이벤트 루프의 개수를 의미하며 이 개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벤트 루프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해 NR 이벤트 루프의 성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개수를 줄이면 이벤트 루프에 백프레셔가 발생해서 지연 시간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성능 테스트 중 목표로 하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각 이벤트 루프에 얼마나 많은 대기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개수를 찾아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벤트 루프 개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벤트 루프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벤트 루프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음 3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레디스 저장 시 non-blocking IO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처리를 하는 이벤트 루프는 한 번에 한 작업만 처리하는데요. 이 작업의 마지막에는 레디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생각해보니 데이터가 저장되기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레디스 템플릿의 비동기 함수를 이용하여 이벤트 루프가 더 이상 블러킹 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 시 로컬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중 레디스에서 과거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조회는 앞의 예처럼 비동기로 처리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 비동기로 처리하게 되면 순서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레디스에서 데이터를 읽기보다는 로컬 캐시에서 먼저 데이터를 읽도록 함으로써 블러킹 IO 횟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작업을 위한 별도의 이벤트 루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배치 작업이나 MySQL 저장과 같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작업은 기존의 이벤트 루프가 아닌 별도의 그룹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이벤트 루프가 블로킹 당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트래픽 상황에서 처리량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netstate나 ss 명령어를 실행하여 소켓의 수신 버퍼와 송신 버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는데요. 리시브 큐와 샌드 큐는 해당 소켓이 얼마나 처리 대기 상태로 남아있는지 의미하는데 특히 리시브 큐가 0보다 지속적으로 크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NI 이벤트 루프가 하는 일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데이터 변환, 객체 생성, 혹은 로깅 등과 같은 사소한 처리도 높은 트래픽 상황에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레디스 채널을 통해 데이터 디코딩을 분리한 것 같이 읽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스레드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PU 사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CPU 프로파일링을 통해 프로세스 내 불필요한 스레드를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개수를 줄이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프링의 톰캣 스레드 개수를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NI 이벤트 루프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NI 이벤트 루프 성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 개수를 늘려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소켓 버퍼 읽기 속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NI 이벤트 루프의 개수는 리액티브 레디스 템플릿을 여러 개 생성함으로써 늘릴 수 있는데요. 처리 시간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처리량을 2배가량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들을 통해 22000TPS 상황에서 1ms 이하 처리 시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22000TPS는 개발 당시 목표로 했던 수치인데 향후 거래소에 증폭되는 전송량을 고려한 트래픽량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유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마켓 플랫폼 팀은 시세 플랫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 도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도전을 함께할 열정 가득한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